그 다음은 이제 당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당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성격 자체가 국제적이고 귀족적이다. 요 국제적이고 귀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요게 이제 특징적으로 보이게 돼요. 그 당시 이제 당나라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태종, 고종들을 거치면서 대외 팽창 정책, 즉 바깥으로 영토를 확장하려는 정책들을 펼치면서 영토를 크게 넓히게 되면서 당나라 자체가 일단은 당나라 자체가 영토 자체가 커다란 대제국을 건설을 하다 보니까 또 당나라는 주변의 나라들과 또 활발하게 교류를 하다 보니까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고, 또한 당나라 시대의 지배층 역시 위진남북조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오는 귀족들이 사회의 지배층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당나라의 문화 역시 귀족이 중심이 된, 지배층이었던 귀족이 중심이 된 문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족들이 주로 즐겼던 시가 발달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백이나 두보와 같은 시인들이 큰 활약을 펼치게 되고, 또한 서예라던가 공예라던가 기본적으로 일반 백성들이 하기 어려운 고급스러운 귀족들의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당삼채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당나라를 대표하는 도자기가 만들어지게 돼요. 당나라를 대표하는 도자기가. 요거는 우리가 교과서 67페이지 아래 사진들 중에서도 가운데에 보면은 보이는데, 이 당삼채라고 하는 거 요 사진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들이 보이고, 이 사람들이 낙타에 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낙타. 여러분들 낙타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디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그렇죠. 사막에 있는 중동이라던가 서역 지방에서 주로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동물이 낙타이죠. 아시아 지역, 동아시아 지역, 중국이라던가 우리나라라던가 일본과 같은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실상 볼 수가 없는 동물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당나라를 대표하는 도자기였던 이 당삼채가 이러한 낙타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서역 중동 지방과 교류를 하면서 그쪽에서 보고 왔으니까 그들과 교역을 했다. 즉 국제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당나라 문화의 국제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이 당시에 이제 불교를 보면은 현장과 같은 이제 승려들이 불교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를 순례를 하고 돼요. 그래서 즉 불교의 본고장인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를 쭉 돌면서 불교를 공부하고, 그러면서 불교 경전, 불교와 관련된 책들을 중국으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읽을 수 있도록 번역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한 유학에서는 특징적인 모습이 오경정의라고 하는 걸 편찬하게 된다라고 해요. 우리가 교과서를 보면은 이 오경정의를 훈구학을 집대성하여서 편찬하였고 과거 시험의 기본 교재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이 훈구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한나라 또 배울 때, 중국 배울 때 살펴봤듯이 유학의 한 갈래예요. 훈구학이라는 것은. 훈구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학의 한 갈래로서 유교와 관련된 책들을 읽을 때 그 문장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해석하는 학문이 훈구학이다라고 했어요. 즉 공자라든가 맹자라든가 이러한 유교를 만든 인물들이 이 유교와 관련된 책들을 썼는데, 그 문장들에 숨겨져 있는, 공자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학문이 훈구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훈구학을 집대성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경정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 오경이라고 하는 유학을 배울 때 반드시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오경이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유교책, 유교 경전에 대한 의미들, 그 문장의 의미들을 정의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로 통일시켰다라고 해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장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 문장의 의미, 이 문장에 숨겨진 의미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 각각 학자들마다 해석하는 방법, 해석하는 방식, 내용들이 다 다른데, 그러한 것들을 정의 내렸다. 즉 하나로 통일시켰다. 집대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아버렸다라고 하는 소리. 즉 그래서 오경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경이라고 하는 이 유학을 배울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이 5가지 책들의 문장들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하나로 정의 내려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시험의 기본 교재, 즉 하나의 어떤 기준을 정하면서 시험의 기준으로서, 기준 교재로서 활용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학에서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한 이때는 비단길이 활성화되면서, 비단길이라고 하는 이 동서교역로인, 이 실크로드, 비단길이 활성화되면서 서역 지방과 활발한 교류를 벌이다 보니까 서역의 종교나 학문들이 중국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서역의 종교였던, 페르시아의 종교였던 조로아스터교와 같은 이러한 종교들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넘어가서 교과서 69페이지에 동아시아 문화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이제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아시아 문화권에. 배경을 보면은 당나라와 주변 나라들 간의 관계가 긴밀한, 친하게 지내면서 관계가 훨씬 더 가까워지면, 또한 당나라가 주변 나라들과 훨씬 더 교류를 활발하게 벌이면서 이루어지게 된다,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데, 즉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과 주변에 있던 우리나라라던가 일본이라던가 이 동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당나라와 활발하게 교류를 하게 되면서 당나라의 여러 문화들이 주변의 나라들로 퍼져나가게 되고 확장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동아시아가 공통의 문화를 소유하게 되는, 하나의 영역을 형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나라가 주변의 나라들,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주변의 나라들과 친밀하게 지내게 되고 교류를 활발하게 하게 되면서 당나라의 문화 요소들, 당나라의 문화들이 주변의 나라들로 퍼져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 동아시아 전체가 공통의 문화들을 가지게 되면서 여기를 이제 하나의 문화 영역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동아시아 문화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공통의 요소들이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은, 첫 번째로는 한자가 돼요. 한자. 중국은 당연히 한자의 기원이니까 한자를 쓰겠고, 우리나라 역시 그렇죠. 한글이 나타나기 전에는 당연히 한자를 썼죠. 한글이 나타난 이후에도 한자는 한글보다 훨씬 더 많이 써졌고, 한글을 많이 쓰고 있는 지금도 애초에 한글 자체도 한자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보도 우리나라의 우리의 이름도, 여러분들의 이름도, 선생님의 이름도, 이름 자체도 한자로 이루어진 학생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도 한자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일본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보면 유교, 불교, 유교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기본적인 뿌리가 되죠. 기본적인 사상에.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가 중심이 된 사회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에 대한 우어들에 대한 공경, 예절, 예의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조금 강조하는 나라이고, 또 이러한 유교 의식, 유교 예절에 따라서 제사도 열심히 지내고, 또 명절 때 차례, 성묘 이런 것도 하고, 여전히 유교가 중심이 된 사회인 거죠. 불교 역시 마찬가지죠. 불교. 우리나라에서도 불교가 굉장히 발달해서 산 가면은 절들 하나씩 다 있죠. 승려님들도 많이 있으시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제 불교가 또 하나의 공통 요소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율령체제. 당나라에서 완성된 이 율령체제가 주변의 나라들로 퍼져나가면서 그 당시 우리나라의 발해라던가 신라라던가 일본 이런 나라에 쭉쭉 퍼져나가면서 이러한 나라들도 당내의 율령체제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렇죠. 중앙에서는 삼성육부제 중심이라던가 균전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각각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요소, 동아시아 문화권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요소는 이렇게 4가지. 한자, 유교, 불교, 율령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교과서 69페이지를 보면서 거기 조금 밑에 부분에 보이는 한자, 불교, 유교, 율령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 한자부터 보면은 일찍부터 동아시아 지역에 전파되어 공용문자로 사용하였으며 학문과 종교 등 다양한 문화 교류를 추진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한자체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불교를 보면은 동아시아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학문과 예술 발전에 기여했다라고 해서 중국, 우리나라, 일본 뭐 세 나라가 모두 이 불교를 받아들이고 발달시켰고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불상들을 보여주면서 조금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유교를 보면은 뭐 동아시아 각각의 나라들 우리나라, 뭐 일본, 중국 이 세 나라들 다 이 유교를 정치 이념이자 어떤 사회 규범으로서 받아들이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형성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서는 공자 사당들의 모습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율령을 보면은 당나라에서 완성이 되었던 이 율령 체제는 그 당시 신라, 발해, 일본 등으로 퍼져나가게 된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교과서를 보면은 발해에서 실시되었던 삼성육부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당나라에서도 율령 체제에 따라서 중앙 관제를 삼성육부로 만들었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당나라 역시 발해 역시 삼성육부 그래서 3개의 성과 6개의 부 이 교과서에서도 보이듯이 정당성, 뭐 선종성, 중대성 이렇게 해서 3개의 성과 6개의 부로 이루어진 삼성육부의 중앙 관제를 형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은 이렇게 4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좀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